조조 일행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돼지를 잡기 위해서 칼갈이를 하는 것을 자신들 잡으려는 칼갈이로 착각했던 거죠. 우리가 너무 예민해서 우리를 대접하려던 사람을 죽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냐고. 반갑습니다. 정사 영웅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그 동탁이 원서를 회유하기 위해서 바레테스로 임명하고 강향으로 제수했다 그랬죠. 후한 황실이 후반에 이르러 가지고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조정의 권력을 쥐고 있던 황간 그리고 외척이 양대 세력을 갖다 이제 척결하고 동탁이 자신에게 위협적이었던 지방 군벌들을 전부 다 팽정시킨 후에 정적이 없어지죠. 동탁 본래에 가지고 있던 포악한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런 동탁의 이제 혐오를 갖다 느낀 조조가 평상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탁에 대한 험담을 하죠. 동탁은 인품이 그 흉포하고 거칠고 욕심이 많아서 오래가지 못한다고. 머지않아 반드시 천하에 큰 소동이 일어날 거라고. 비록 자기 측근 몇몇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바람없는 말이 천리 가는 법이죠. 그 조조 주변의 사람들이 조조에게 그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 입을 단속하고 근신하도록 이제 조언을 해줘요. 이 무렵 원서는 이부상소 주비 추천으로 바레테스로 임명돼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기주해서 세력을 갖다 키우고 있는데 동탁이 계속된 독단과 광포의 얘기를 전해 듣고 조정 대신들에게 이제 밀서를 보내죠. 역적 동탁은 천자의 위에 올라서 마음대로 천자를 패하더니 태우까지 독살하고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여 착취가 심한데 백성들이 분노가 하늘을 뒤집을 정도로 뒤집혀 있다고. 그런데도 조정의 어른들이 이를 교정하지 않고 동탁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충효를 알고 인연을 실행하여야 하는 대장부들이 할 일이냐고. 이것은 한 황실이 녹을 먹는 문무 대신 관료들로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이제 질타하죠. 이 본초 한 황실이 위험을 다시 일으키고 그 한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 변방에서 병마를 조련하고 백성들이 민심을 모아가고 있다고. 부디 조정에서도 소인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역적이 무리를 갖다 붕괴시키자고. 부디 대의명분을 지닌 한 황실이 충신이 되길 바란다고. 아주 그냥 맹공이 질타죠. 사도 왕윤을 비롯한 청류파 활동을 같이 했던 여러 동료들이 원서가 보낸 밀서를 보고 참 부끄럽게 생각해요. 낙양에 남아서 동탁의 눈치를 보고 숨죽여 지내던 대장부들이 심기에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원서의 밀서를 받고 수치심을 가슴에 담아온 관료 중에 한 사람인 조조가 아주 창피스럽고 부끄러움을 이제 느끼고요.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요. 그러다가 동탁이 휘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구상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낙양을 떠나야지 하고 결심하는 때 조조의 속마음을 모르죠. 동탁이 조조를 갖다 굉장히 신뢰했어요. 뭐 병법에도 능하고 시문에도 능하고 인기응변에도 능하니까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서 효기 교유를 이제 임명하고요. 근데 조조가 딱 생각하는 게 이 직위를 받으면 계속 동탁 옆에서 있어야 되는데 결국 동탁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효기 교유라면 엄청난 자리예요. 지금 청와대의 경호의 어떤 실장이나 팀장 정도의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인데 그걸 갖다 이제 버릴 생각을 딱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결심하기로 했다가 지금 당장 내가 그 동탁에 중용되더라도 언젠가는 자신이 동탁을 비방하는 사실이 알려지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알려지지 않더라도 천하의 민심이 동탁을 갖다 떠나 있는데 언젠가는 동탁이 받을 미래를 갖다 자기 눈에 선하다 이거죠.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탁이 그네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임간에 임하지 않으려고 그 아침 조회에 참석 안 하면 결석하면 연락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 조회에 이제 참석하고 마치자마자 동문을 빠져서 이제 진류를 향해요. 도망간 거네. 그렇죠. 이제 진류 빠져나가요. 근데 인간을 받아야 할 조조가 한시경이 지나도 인간식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동탁이 조조에게 이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나 하고 맨 처음에 우려를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해요. 처음에는. 근데 한나절, 한시경이 아니라 한나절이 지나도 조조가 상국부로 임명장을 받으러 오지 않으니까 의심스러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유에게 영문을 알아보도록 지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도 예감 이상하죠. 그러니까 동탁에게 이제 건의하죠. 조조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상국부로 오도록 부르라고. 조조가 응답하면 개인 사정이 있는 거고 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마음을 품은 거라고.
그러니까 동탁이 말이 맞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조조를 데려오도록 지시하는데 네. 전령이 다녀온 후에 이제 보고하죠. 상국. 효기교의 조조가 얼마 전에 말을 몰고 자택을 나갔다고 하는데 아직 효기교의 조조가 자택에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에는 가족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신이 수선해 보니까 조조가 동문에서 급히 성문 바깥으로 일행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수문장이 제지했더니 그 조조는 상국이 급한 지시로 진류에 출장을 간다고 했다고. 그 집 말한 거. 그렇죠. 조조가 이제 전령의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조조의 행위에 분노하죠. 조조. 이놈이 다소가 재능이 있어서 이제 중용을 하려고 했더니 나를 기망하고 달아나더니 이놈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당장 초상을 그리고 복장과 특징을 적어서 전 지방에 방문을 붙이라고. 사로잡은 자에게는 후한 상과 관직을 내린다고 덧붙이라고. 그때도 저 카메라는 없었지만 초성화를 그랬는데. 아, 그럼요. 초성화 거의 카메라 이상의 수준이에요. 실사화. 그러니까 상국부에 돌아온 이유가 한간에 떠드는 소문을 갖다 전하죠. 조조가 오래전부터 상국을 험담했다고들 합니다. 이 험담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낙향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동탁이 어이가 없죠. 아니 이놈은 내가 그대로 보호해주고 말이지 늘 애정을 가졌는데 응? 한동안 이유를 쳐다보니 멍하니 쳐다보니 아니 험담이라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무슨 험담을 하냐고. 제대로 된 보고를 하려도 사실 나쁜 말을 전달하려면 밑에 사람은 좀 윗사람한테 미안하죠. 그렇죠. 아니, 목숨 내놓고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죠. 운말주말하더니 이제 제대로 갖다 보고를 하지 못하더니 승구께서 참 거칠고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남에게 관용도 베푸지 못하고 그래서 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어리석게도 이런 차를 갖다 신뢰했다니 동탁이 그냥 발을 갖다 둥둥 굴면서 빨리 잡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유도 그 보고하면서 굉장히 겁났겠네요. 그렇죠. 윗사람에게 한만 그 직보를 한다 해도 윗사람이 기분 나빠를 전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낙양 선문을 빠져나간 그 조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제 말을 달려서 촉은 중모형에 이르러요. 이제 조조는 이름을 숨겼겠죠. 네. 이제 중모형 관문을 빠져나가려는데 중모를 지키는 정장이 조조의 초상을 보고 비슷하다는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 현청으로 잡아들여요. 잡아들인 조조를 갖다 현령이 심하게 이제 문초를 가하는데 조조 끝까지 거짓 이름을 대고 신문을 속여요. 그때 마침 중모의 그 공조 직위에 있었던 공조가 조조를 알거든요. 그리고 옛날 조조의 덕을 제가 봤었어요. 이제 현령에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천하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향후 천하를 구제할 그런 인재를 갖다가 구금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령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당신이 보증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공조가 자기가 이제 보증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조는 현청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사지 중모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잠새도 쉬지 않고 말을 달려서 성고에 있는 옛 친구의 그 집 근처를 갖다 지나게 되죠. 그런데 나관주 모태 삼국지를 보면은 진궁이 조조를 감옥에 구금했다가 이제 뭐 대화 나누고 면담하면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같이 도망을 갔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어느 게 사실인가요? 나관주 모태 삼국지에서 그렇게 나오죠.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정사에서 맞지가 않고요. 진궁은 어떻게 조조하고 만나냐 하면은 그 진궁이 그 연주에 있을 때 연주자사 유대가 황건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싸우던 중에 황건 농민군에 의해서 이제 죽어요. 그때 이제 진궁이 주동이 돼가지고 조조를 연주목으로 추대하면서 그때부터 조조의 수하에서 유대를 맺었던 건데 정사에서는 그렇게 나온 이유가 나중에 이제 조조를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진궁을 그때 조조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도망치다가 여백사를 죽이는 잔인함을 보고 떠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 소설을 갖다가 악화시켰죠.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조조를 갖다 비하하려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간중이요. 옛 친구 여백사의 이제 집 근처를 지나게 되면서 그 동지들 일행들이 이래요. 여기 성고에는 옛 친구, 나의 친구 여백사가 살고 있는데 나는 막역히 지내는 사이였다고. 여기 가면 편히 지낼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는 친구 여백사의 집에서
편히 잠을 청하도록 하자고. 그러니까 조조 일행이 여백사의 이제 집으로 향하는데 조조가 그 일행과 함께 하루를 묵어달라고 딱 얘기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친구 여백사는 집에 없었어요. 여백사의 어린 5 아들과 여백사를 찾는 빈객들만 있었죠. 그 여백사의 빈객 중 한 사람이 조조를 빤히 쳐다보니까 조조는 아무래도 도망자 신분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두렵죠. 근데도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낯빛을 갖다 가리지 않고 스스럼 없이 저녁을 내어주고 그다음에 밥 내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조조 일행이 오랜만에 포식하고 여백사의 그 가족들이 내어준 방에서 이제 잠자리를 들어요. 한참 그 곤하게 잠자던 그 조조 일행이 꿈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딱 귀를 기울이는데 부엌안에서 서걱서걱 칼을 갖다 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 의심 많은 조조가 급히 일행을 깨워요. 지금 부엌에서 여백사의 빈객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 일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태를 주목하자고. 이때 이제 빈객 한 명이 여백사의 그 숙설들에게 조용히 내뱉는 말소리가 들리죠. 잡으려면 묶어서 잡아야지 그 반발이 없다고. 빈객이 지르는 속삭임이 조조와 일행에게는 천둥벼락치는 소리와 같이 들리겠죠. 조조는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빈객을 단칼로 그냥 베어버리고 일행들이 함께 뛰어나서 여백사의 어린 5 아들과 빈객들을 그냥 모두 주살해버려. 여백사의 아들까지. 예. 그리고 이제 조조 일행이 모두 8명을 갖다 주살한 후에 말에 올라타고 떠나려는데 부엌에서 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조 일행이 부엌을 들여다보겠죠. 근데 온몸이 결박되어 있는 돼지 한 마리하고 돼지를 삶으려고 무릎 끓이는 솥이 넓어져 있었고. 오해를 했었군요. 그렇죠. 돼지 잡는데 자기 죽이는 줄 알고. 이때 조조가 아차해요. 그러하니 그렇게 느껴지는가. 조조 일행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돼지를 잡기 위해서 칼갈이를 하는 것을 자신들을 잡으려는 칼갈이로 착각했던 거죠. 우리가 너무 예민해서 우리를 대접하려던 사람을 죽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냐고. 조조 일행들이 몹시 당황해하며 난처하다는 듯이 멍청히 이제 허공을 쳐다보겠죠. 그렇죠. 그러다 조조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이것에 더 이상 머물다가는 큰일이 나게 되니까 빨리 이것을 떠나자고. 조조는 눈앞이 벌어진 현실이 터무니없어서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몽롱함을 느끼고 급히 이제 성고를 떠나요. 사실 무고한 민간을 갖다 주사했고 어린 자기 친구의 아들까지 다 죽인 거죠. 천하에서 나를 욕할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존 삼국지에서는 여백사가 조조의 아버지 조승의 친구고 또 조조가 자기를 위해서 술을 사오는 여백사를 쳐서 주살했다고 나오는데 어느 게 사실인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부분도 왜 그 나간중 선생님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정사에서도 확실하게 여백사는 조조의 친구예요.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고. 조조의 친구고. 근데 왜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친구로 묘사했냐 하면은 사실 그 당시는 충효, 인의의 나라죠. 아버지 친구, 의형제를 죽이는 거는 아버지를 죽인 일하고 똑같죠. 친구 죽인 것보다 폐륜이에요, 이것도. 그러네요. 그렇게 몰아붙이려고 이제 했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여백사를 죽였다는 얘기는 정사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조조를 완전히 그 나간중 선생님께서는 완전히 폐륜화로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역사에서 의도는 옳지가 않죠. 그리고 그 후에 쭉 보면은 조조를 폄훼하는 글들이 너무 많은데 조조가 황제를 갖다 그냥 완전히 인간 이하로 핍박했다든지 그러면 사실 그 민중들이 그대로 조조를 방치할 일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적벽대전에서 시를 읽다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창칼로 찔러 죽였다는 이런 잔인함은 없었어요. 다 만든 얘기군요. 억울하죠, 조조가. 조조 일행은 자신들이 이제 무고한 민간을 살해했잖아요. 저지른 만행이 결국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여백사에게 밝혀지면 안반 친구라도 그냥 용서되겠어요? 그건 난리 나겠죠. 그렇죠. 빨리 이제 선고 간청을 알리기 전에 목적지를 도착해야 된다는 조바심을 가지고 그냥 밤낮을 가지르지 않고 며칠 동안 달려가지고 줄행랑. 그렇죠. 줄행랑이죠. 그렇죠. 줄행랑이에요. 저녁 노을이 서산으로 질 무렵에 겨우 하남 진류에 이제 당도해요. 밤늦게 일행 여러 명과 쫓겨듯이 기이한 몰골을 하고 조승을 찾아온 아들을 보면 조승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자기 아들은
동탁 밑에서 승승장구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서 조조에게 연유를 물어봐요. 야, 아무런 그 기별도 없이 이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건 무슨 다급한 사건이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조조가 담담히 얘기하죠. 역적 동탁이 황제를 폐하고 태후를 독살하는 등 가든 불충을 저지르고 국정을 농단하는데도 조정 중신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아무 반발도 못하고 동탁이 눈치만을 보고 있는데 가까운 지인들이 그 심정을 간파해 보니까 이들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많아가지고 분위기만 무르익으면 동탁이 등을 갖다 들릴 것이 확실하다고. 소자 동탁이 영향권에서 미리 벗어나서 둥지를 틀고 자유롭게 의병을 모아 때를 기다리다가 때가 오면 충의 깃발을 들고 동탁을 몰아내가지고 한시를 구하겠다고 이런 결심을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아버님의 도움이 없이는 동탁이 저항할 힘이 저에게는 없으니까 아버지 저를 갖다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조승이 아들 조조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았죠. 조조의 어린 시절 이야기 중 조조의 간질병 흉내로 숙부를 골탕 먹인 이야기를 그 기억나시죠? 그렇죠. 간질병 흉내. 그렇죠. 그 조조의 어린 시절에 동네 또래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그랬죠. 악동 조조였어요. 그렇죠. 이를 갖다 못마땅하게 했던 집안의 숙부가 조승에게 조조를 단속하라고 고자질하죠. 조승으로부터 그냥 심한 꾸지름을 들은 조조는 숙백에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에 길거리에서 이제 자기 숙부를 만나니까 일부러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입을 삐뚤이고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에 들어와서 그냥 막 간질질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부가 깜짝 놀라서 이를 갖다 조승에게 전하면서 조조는 간질 기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승이 깜짝 놀라서 조조가 쓰러졌다는 현장을 가는데 그 현장에 당연히 없겠죠. 이제 저녁이 돼서 그 조승이 집에 돌아온 조조에게 물어봐요. 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너 숙부가 너에 대해서 그런 말 하던데 하니까 숙부는 옛날부터 나를 갖다가 모해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조승이 그 숙부는 집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조조를 갖다 더욱 끔찍이 이제 아껴요. 조조가 머리가 좋군요. 그 아주 임기응변이 뛰어났고 악동이었는데 철이 안 들었을 때 악동이고 그다음에 가만히 그 현대 역사도 보면 머리가 좋은 애들이 그 나이 또래 애들이 하는 행위와 다른 행위를 하는데 철이 들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조승이 아들 조조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았다고 해요. 조조가 노인 입장을 알게 된 조승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잠시 생각에 빠져들어. 그러더니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일단 시장할 테니까 일단 식사부터 하라고. 잠시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도록 할 테니까 내일 구체적으로 상의하자고. 그냥 조승이 뭐 며칠은 굶은 듯한 처량한 아들 일행을 얼마나 불쌍해요. 따뜻한 방으로 들여가지고 항상 푸짐하게 차려주고. 그래서 이제 조조 일행이 개걸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즉시 그냥 잠으로 떨어져 그래요. 며칠 잠을 못 잤으니까. 그렇죠. 마리에서 잠을 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튿날 아침에 조승은 이제 조조를 갖다 불러내가지고 지난밤에 자신이 밤잠을 설치면서 구상한 방안을 얘기를 해줘요. 지난밤 내가 말했던 장기적 구상을 가상히 생각하면서 아비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단다. 의병을 모집하려면 일단 자금 마련이 우선 되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뜻이 맞는 동집을 규합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자금 마련인 것 같다고. 우리 집안이 재산이 의병을 모을 수 있는 그 재산은 되지만 그 의병의 수가 한계가 있지 않겠니? 그렇다고 해서 겨우 그 1000명 의병을 갖다 모아 기병한다는 건 말만 기병이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갖다 소개하려한다고. 그 사람은 내가 태위직에 있을 때부터 큰 도움을 나에게 받아서 나에게는 깍듯이 예우를 갖추는 사람이라고. 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비의 말을 전하고 너희 충의를 피력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조조가 부친 조승에게 의병을 일으킬 명분을 말했지만 조승이 재력에는 한계가 있어 고민하던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부친의 말에 속아 솔깃해지겠죠. 그런데 조조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아직 없고 기반도 없는데 그렇게 지원할 만한 재력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 편을 끝을 내야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제공할 수 있겠네요. 이로써 14편을 마무리 짓고 다음 편에서는 조조의 위병 모집부터 새로운 주제로 모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